네,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휴식을 좀 취했지만은 휴식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예정된 시간은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지금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네, 지정 토론자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분의 이제 지정 토론자로 저희가 섭외를 했고 각 의미를 갖고 있는 지정 토론자 있습니다. 우리 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토론 순서는 노, 사,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정부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시간에서 10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못 하신 말씀은 또 종합 토론이 있으니까 종합 토론 때 보충으로 이렇게 발표나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 토론문을 먼저 준비해 주실 이상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노총 이상윤 차장입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발제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도 배운다는 입장에서 많이 좀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95페이지, 6페이지 걸쳐서 설명을 했지만은 다른 토론자분들께서 너무 좀 질문이라든지 구체적인 법률적 절차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의미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질의보다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보완되어야 될 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할 때 좀 평가를 먼저 좀 해야 될 텐데 좀 앞장으로 가시면은 이게 93페이지에 역대 정권별 비준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은정 교수님께서 결국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숫자면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정권이 비준한 숫자가 3개로서 좀 매우 좀 이렇게 부족한 지금 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라도 이런 좀 협약 비준 수를 좀 늘려갈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좀 평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비준 협약 105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펀더먼털 협약 중에 이제 그 105호 협약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협약이라든지 우선 협약 내용상으로는 우선 협약 얘기는 좀 누락돼 있긴 하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좀 기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먼저 좀 보면 95페이지에 그 105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95페이지 4번에 이제 기재를 해놨는데요. 그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를 강제 노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노동인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라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파업 한번 잘못하면 거의 폐가망신하는 수준 이런 현실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5호 협약 비준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절차상의 여러 이제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현행상의 지나친 형사 처벌 조항들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05호 협약 비준은 선행이 돼야 된다. 좀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제 김인재 교수님께서 잘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요거에 좀 보완을 해서 요번에 6월 3일부터 19일 동안 이제 19일까지 진행된 ILO 총회에서 이 관련된 얘기가 좀 진행이 돼가지고 요거 좀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97페이지에 약간 관련된 내용을 좀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특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보호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약간 결론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좀 공식 좀 약간 읽어보겠습니다. 공식, 비공식 노동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호, 그리고 전 생애를 거친 사회보장, 그리고 남녀 간 돌봄 노동의 공평한 분담을 보장하는 사회보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정책 위반 관련 및 고용, 건강, 교육, 돌봄, 그리고 거시경제,
재정정책 등 기타 경제 정책과 사회보호 정책의 일관성 및 조율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계셔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 논의 결과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 제 105호 및 사회보장 분야 협약에 관련해가지고 관련 동향을 향후 지속 모니터링 한다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약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논의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련 협약인데요.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좀 협약에 비준하고 있는 협약 숫자는 6개. 근데 이것도 좀 현재까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도 협약 개수를 약간 늘려간과 동시에 이미 비준한 협약에 대해서 이행 점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병행이 돼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기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난 2019년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처음으로 약간 최초로 채택된 이래 세계에서 약간 폭력 및 괴롭힘 근절에 위한 협약 이 내용도 한번 좀 협약 비준을 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노총에서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센터라고 센터를 좀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좀 반응이 뜨거운 좀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캠페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이런 협약을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좀 법제도를 약간 개선해 나가는 것들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전반적인 좀 기조를 해서 지금 대선 의제로 주요 정당의 협약 비준 절차를 촉구를 좀 하는 그런 내용의 정책 의제를 약간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3가지 내용이 좀 단계적 비준 추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 우선돼야 되는 거는 이제 105호 미비준 핵심 협약, 기본 협약,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약간 추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박은정 교수님께서 4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4개에서 8가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도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ILO 협약 그리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약간 비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협약들 그 외의 것들을 쭉 이제 정책으로 제시를 해서 이거에 맞게 좀 정부를 약간 좀 정책을 추동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저기 아까 김희재 교수님께서 발제문 마지막에 제안을 해주신 내용인데 그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주셔가지고요. 그 범정부 그 작업팀 내지는 이제 위원회 구성 운영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ILO 협약 같은 경우에는 비준 개수를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미 비준한 그 협약들이 현재 어떻게 이행되고 있나 이런 점검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보면 매년 이렇게 제출을 하시잖아요. 이행 보고서. 근데 이행 보고서를 이제 노동부에서 작성을 하고 나머지 이제 노동부에서는 그런 걸 이제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이행 상황 점검도 같이 이제 노사정에 모여서 이제 지금 하고요. 이런 협약 추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준비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맞물려서 여태까지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좀 진행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런 방식들을 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지 좀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 좀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노총의 의견은 일단은 105호 협약을 우선 비준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리고 이 ILO 협약의 비준과 비준 이행에 관한 것을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범정부 TF 지금 경사노위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 구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김희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105호는 박은영 교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사측의 의견입니다.
한국 경총의 노사관계법제팀장이신 이진희 박사님께서 경총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나온 이준희입니다. 경총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자리에 참여해서 공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소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LO 핵심 협약 비준을 비롯해서 협약 비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올해 박은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비준서 기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비준 협약들을 한번 일별해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비준할 것인지를 이야기 나누는 이 토론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은정 교수님과 김인재 교수님의 발제는 그중에서 중요한 협약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 국내 실적법과 비교하면서 비준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공부 자료로서도 그렇고 논의 자료로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1986년도에 처음으로 88올림픽을 앞두고 ILO 가입, 국격을 높이기 위한 ILO 가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하게 조금씩 ILO 협약들을 비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 2010년도로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전체 비준 협약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성큼성큼 비준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웬만하면 우리 국내법의 완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비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내법의 보장 수준에 비추어 보면 비준한 협약의 숫자는 매우 적은 편에 들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노동관계법의 보장 수준은 ILO 협약들의 주요 협약들을 비준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용노동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수십 년간 비준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자주자주 용역을 발주하면서 가능성을 검토해오고 해왔었는데, 이게 외교부나 복지부 쪽에서 다른 이견이 있어서 부처 간의 이견으로 협약이 비준되지 못한 일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정부가 입장을 가지고 비준을 더 추진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에 걸맞는, 아까 김인재 교수님께서 선진국 말씀 주셨는데 걸맞는 수준으로 ILO 각종 협약들의 비준 숫자를 늘려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2020년 12월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률들이 개정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우리나라 노동관계의 형성, 배경과 내력 같은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유럽의 관점을 무리하게 문자 그대로 우리 법제에 반영하려고 한 사례도 발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각 정부별로 아까 이상현 차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많은 비준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에 보면 국회 비준 동의를 사전에 거친 사례도 있고 전혀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동의로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협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느냐 아니냐, 사회적 대화를 미리 거쳐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나 관행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계에서의 논의도 통일돼 있지 않고 매번 설왕설래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 법 개정과 올해 핵심 협약 비준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과정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사회에서도 좀 예측 가능하게 ILO 협약을 비준하려면,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협약을 비준하려면 우리는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게 법정되어 있지 않다면 관행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될 계기가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경영계 입장에서는 최근에 핵심 협약 비준 과정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번에 우리가 거친 과정이 우리의 관행으로 남는다면 다음번 과정에서는 좀 더 품위 있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제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을 제가 한 두 가지 선택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식이 짧아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박은정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제 118호 협약 비준 가능성 검토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인력 송출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해외 건설업에 건설 근로자들이 많이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른 노동법 분야와는 다르게 해외 다른 나라들과 산재 협약이 많이, 업무상재 협약이 굉장히 많이 체결이 됐고, 그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근제보험 제도가 굉장히 일찍부터 민간에서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ILO 핵심 협약 비준, 특히 118 협약 비준과 관련 없이 해외 다른 나라들과 관련 협약이 굉장히 많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 ILO 118 협약을 앞으로 비준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부 한 가지 정도는 우리가 골라서 비준하고 우선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마찬가지로 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어차피 보험제도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보험 납입자가 보험금을 납입하고 그에 비례해서, 완전 비례는 아니지만 그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국적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그 H항목의 실업급여 같은 것들은 그 우리나라에서도 무국적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같이 그 G항목과 마찬가지로 수락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빼놓고 업무상재급여만을 수락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해주신 것은 어떤 모종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 실업급여 관련된 것도 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기여금, 세금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배합해서 충당할 수 있다고 배기호 협약을 설명하면서 말씀 주셨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방식이 있고 세금 방식으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 양쪽이 혼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 재해급여에 대해서는 제 소견으로는 지금까지 보험 방식에 의한 보장 방법에서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세금에 의한 방식으로 보장 방법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고, 교수님께서도 보호 수준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김민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부담되는지는 조삼모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보장 방식을 보험 방식이 아니라 세금에 의한 그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지금 좀 필요한 방법이 아닐까,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평가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굉장히 저희로서는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법률이 굉장히 빠르게 개정이 됐고 ILO 핵심 협약이 그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서 비준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국회에서 그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분 중에서 어느 조항이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당이 어느 부분을 반대했고,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 어디가 보완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게 타협이 돼서 법률이 통과됐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 소위를 비롯해서 각 단계를 거치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게 통과되겠거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소위 회의장에서 나와서 이제 오늘은 논의가 될 것 같지 않다 했는데 그날 오후에 소위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예측할 수 없고 품위 없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법률이 논의가 되고 이게 그 핵심 협약이 비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논의 전 과정을 보면 그 핵심 협약 미비준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이 국내 입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비준할 경우에 그 ILO의 제재 문제가 사실은 그 실제 모습보다는 굉장히 부풀려져서 그 심각성이 굉장히 부풀려져서 공포 분위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경직되고 또는 그 반드시 해야 된다는 원리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핵심 협약 비준을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이 핵심 협약이 아니라 일반 협약들도요, 협약을 비준함에 있어서는 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우리 법제와 유럽 법제들의 차이점도 잘 고려하면서 협약 비준들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을 비준한다 이 자체가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숭고한 가치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명분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의 실리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비준 여부와 과정을 관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희 박사님께서는 이제 각 발제자에서 질문을 드시고 정리하는 입장에서 비준을 신중하게 접근하자. 네, 원리적인 접근이죠. 신중하게 하고 명분보다는 실력. 그래서 아까 박원재 교수님은 숫자도 중요하다는 의견이고 그거 좀 그거 좀 다른 의견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준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좀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발주 삼아서 앞으로는 아니라 지금부터죠. 지금부터는 이 비준과 관련한 국내법 정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노사, 정, 공익 모두 참여하는 그 절차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우리 학계를 대표해서 우리 김영문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북대학의 김영문입니다. 토론 아닌 궁금한 거 위주로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토론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우리 한국의 국격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ILO 협회가 아직 비준되지 않는 ILO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ILO의 협약 비준 가능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위상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이 협약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국내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철학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가치 철학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 보편적으로 인정이 되는 홍익인간이라든가 인내천이라든가 또는 보편성의 원칙이 바로 이 ILO 협약과 또 그에 뒤따르는 국내법의 정비 후속적으로 이런 그 어떤 큰 모멘텀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준하고 이제 국내법의 정비는 필연적으로 이제 노동시장의 행동자들 액터가 되겠죠. 한편은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단체 이런 노동시장 행동자하고 또 사회보장 같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가의 재정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사회보장의 경우는 세금 방식으로 이를 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적 결단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노동시장 액터들의 비용이 증가한다면은 반드시 이제 이 행동자들 노동시장 행동자들의 협조 동의 또는 뭐 협의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만 실제로 규범의 실효성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이제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협약의 국내법의 정비와 국내법의 어떤 개정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좀 명심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3개 협약에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이제 이 협약 비준의 계기도 EU의 FTA 협정과 관련해서 일어난 건데 우선적으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서 우리가 미흡하다.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데 협약에 따르지 않아서 비용 지불하지 않는데 EU 국가들은 전부 다 그걸 다 비준을 해서 국내법으로 수용을 해서 비용 지불하는데 너는 이 불공정한 거래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동등하게 형성을 해야 자유로운 무역 거래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무단 취식이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 보호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후속적으로 뒤따르는 경제적인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ILO의 협약과 이 협약의 우리나라와의 이제 국내법과의 일치성 이런 걸 판단할 때는
법원 판례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것은 마치 국내 입법과 똑같은 그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실제 사법부의 수준은 국내 법률을 넘어서는 수준이 됐죠 이미. 특히나 노동법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대체 입법자의 수준으로 다 이미 다 넘어섰기 때문에 꼭 법률이 없다 하더라도 그 법원 판례에 의해서 실제 ILO의 이 규정을 실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보다도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의 발제는 비준하지 않는 우리 ILO 협약 중에서 노동시장하고 사회보장령에게서 임금 등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협약과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고, 이런 것들이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더욱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ILO 협약과 국내법과의 관계를 볼 때 저는 세 가지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ILO 협약이 현재 우리나라 법 상태하고의 시간적 관계가 반드시 고려가 된다 이거죠. 60년대 협약 가지고 현재를 바라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LO 협약이 이게 구체적인 규정인지 아니면 이런 틀에서의 국내법으로 좀 좀 다이버스하게 정해라라는 그러한 틀을 규정한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이 직접 적용되는 규정인지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EU도 마찬가지로 EU 이 위원회에서 리히트 리니에라는 지침을 만들고 국내법으로 수용을 하는데 그 국내 EU 회원국 사이에도 이 지침을 국내법 수용하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독일과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있기 때문에 그 리히트 리니에라는 그 지침을 헌재 결정에 부속시켜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EU 지침과 마찬가지로 ILO 협약도 이게 각 회원국들이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법제를 만들고 판례가 형성해 나왔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야 우리가 나중에 입법 국내법으로 정비를 할 때에 입법적으로 보니까 EU 국가 중에 어느 국가는 이렇게 정했다 다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세 가지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박은정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ILO 협약의 비준을 보면은 저도 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게 중요한 협약인데 비준 국가가 적을까? 우리 118호 협약 있죠. 26쪽에 보시면 박 교수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국가에 미국하고 일본은 빠져 있어요. 왜 이 나라들이 빠져 있을까? 아니면 다른 유사한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인지 이런 이 검토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ILO 협약과 단순한 우리 국내법의 비교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회원국가들은 어떤 내용으로 그 규정을 했을까? 아마도 굉장히 이 다양한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항상 중요한 협약에 미국은 다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ILO에 대한 비준을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내법의 정비를 위해서라도 ILO 협약, 우리 국내법, 그 다음에 이 비준한 국가가 어떻게 국내법으로 수용을 했느냐 이게 상호 비교 검토가 되어야 앞으로 우리 국내법의 정비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아이로 협약이라는 거는 지금 뭐 102호 협약 같은 경우는 매우 한참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아이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협약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법률들이 선제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ILO 협약은 옛날 거는 적용 제외 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법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현재 우리의 법률 상태가 더 선제적으로 가고 있다,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구태여 ILO에다가 선진화된 거를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선진화된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ILO를 오히려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ILO를 개인적으로 한 3번 정도 제네바에 갔다 왔는데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골프장 캐디 때문에 갔고 또 하나는 곡선호조 때문에 이제 갔고 하나는 이제 ILO 총회 참석자 갔는데 골프장 캐디 때 가서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깜짝 놀랐냐면 당시 사무총장을 하고 있던 베네수엘라의 소마비아 이 사무총장이 노동통합자인데 대한민국의 골프장 캐디를 소개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런 형태의 노무 제공은 ILO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가서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을 연구를 해서 ILO에 보고하세요. 마치 원효대사의 이 해골 물 같은 그 뒤통수 같은 전율을 느꼈는데 어느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이 굉장히 선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이렇게 ILO 협약과 이렇게 일치성을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토론문 111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보장 영역은 뭐 사실은 고용노동부보다는 이쪽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더 뭐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노동 사이드에서는 산재 보상이라든가 뭐 급여라든가 뭐 이거보다는 오히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이 중점적으로 더 다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안전청을 이제 뭐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보상 수준은 상당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김영준 씨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 이선호 씨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의 이 연구 분야는 산업안전보건 쪽에 이제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국적자라든가 또는 뭐 불법 체류자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부진정한 그런 보험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홍익인간이라든가 또는 보편성의 관점에서는 이분들도 다 우리의 사회보장 체계로 흡수하는 게 맞겠죠. 원리 원칙적으로.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 상등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가 일치되는 항상 등가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뒤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국적자, 불법 체류자 또는 뭐 해외 동포 이런 사람들도 보험료에 납입이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임의가입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 보험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산재보험법 124조, 125조가 이 근로자 아닌 비근로자에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경향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납입이 전제가 되어 있으면 무국적자 그다음에 무슨 뭐 해외 동포 불법 체류자들도 다 산재보험 체계로 끌어들여야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홍익인간이라든가 보편성의 차원에서는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121호 협약에 대해서는 다 발제자의 입장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간해 근로자들이 이미 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해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영역으로 다 편입시키는 그러한 입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오히려 ILO 협약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이제 김인재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는, ILO의 102호 협약이 재정 방식을 이제 세 가지로 해서 민간 보험 방식, 그 다음에 사회 보험 방식,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산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그 다음에 124조, 125조는 이제 반반씩 한다든가 아니면 임가입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산재보험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이라는 틀, 그 다음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는 틀을 이미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전향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사회보장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산재보험은 산업이라는 카테고리에 갇혀서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근기급사의 근로자가 산재보험의 근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뒷문을 이제 124조, 125조를 열어놔가지고 이미 다 이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인 산업과 근로자 사용자라는 이 두 가지 이 패러다임을 버릴 때가 됐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런 수준에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뉴질랜드하고 이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해보험으로 하든지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세금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하려면은 이 산업관계의 이 카테고리 또는 이 패러다임을 버리고 세금 방식에 의한 그런 이 국민 전반에 걸친 그런 사회보장 시스템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비준 가능성의 문제는 지금 이 법학을 하시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규범력이라든가 이런 거 이전에 그 규범의 실효성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살피고 있느냐. 그러니까 규정은 다 비슷한데 아까 김인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준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ILO 협약이 최고 가치를 보장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현재 헌법재판소처럼 규정만 있으면 일단 오케이냐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비준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을 넘어선 주제 발표와 같이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더 이상 제가 첨언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발제문에 따라서 경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국민대학교에서 헌법하고 사회보장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해서 사실은 흡수한다고 할 정도로 많이 배워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토론에 자리를 주신 분들께 네, 저는 이제 토론문에 정해진 대로 제1 발제문을 좀 하라는 것만 생각을 받았는데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2 발제문까지 읽으려고 시간이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오늘 쓰신 분의 우리 김인재 교수님의 글을 읽으니까 정말 쓰신 분한테 강의를 듣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잘 되는 이해가 되는구나 느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은 종합 토론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말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문에 적은 것은 이미 읽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짧게 압축하겠습니다. 일단 ILO 협약이 국내법으로 들어오려면은 다들 이제 조약의 어떤 그 체결과 비준 절차를 이제 통해서 국내법으로 들어온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을 바로 대한민국에 효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은 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법적인 어떤 변형 절차, 우리가 주권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약속이고 주체는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변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준희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팀장님께서 이제 국내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 규정이 있다고 제가 그걸 들어서 일단 힌트를 얻긴 얻었는데 그런 어떤 그 국내 어떤 법률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이 사회 보장에 관한 것은 어떤 국가의 어떤 재정적 수요를 유발하고 예산의 문제고 국가 재정의 문제가 직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 대표기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대한민국에서 법규로서 효력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의 어떤 중요성, 그 다음에 수용 과정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헌법 교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적고 있기 때문에 좀 입법 사항이기도 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 특히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들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좀 신중하게 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 보호 협약에 관한 것은 이제 박원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토론물로 제시하고요. 그 임금 지급 그 장소, 그 다음에 처분 제한에 관한 규정들은 우리 헌법에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상으로 계좌이체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라건대 ILO 협약을 이렇게 우리가 기준하고 이제 국내법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동법규가 국제적인 수준 내지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발전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제에 우리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임금에 관한 규정들,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총칙적 규정들이 흩어져 있는데, 우리 김영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법 판례도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판례라는 것이 어떻게 소송을 해가지고 이겨야지 적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추상적 규정인 법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에 관한 어떤 균등 대우 협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117쪽에 적은 것은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 발제자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빈곤의 원인으로 이제 많이 지적되는 것이 이제 뭐 방임된 뭐 유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보리지 뭐 이런 거 리포트 보면은 그래서 우리 이주 근로자나 무국적자 상태, 난민의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에게 어떤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재정적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원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이제 균등대우와 관련돼 가지고 상호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국민연금법의 규정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회보장기본법 8조에 봐도 상호주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혹시 참조 조항이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재 교수님 발제문을 통해서는 저는 이제 사회보장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약간 의문이 있었습니다. ILO가 말하는 보편주의라는 것이 특히 우리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받게 되는 연금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역연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어떤 국민연금이 있는데 그런 어떤 직역별로 우리는 건강보험은 이제 하나 통합되지 않습니까? 연금 같은 경우는 직역별로 있고 보편적인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편주의라는 것이 같은 영역에 속해 있으면 균등하게 대우하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사회적 연대 범위를 최대한 확장해가지고 비슷한 같은 제도를 이렇게 뭐 추진하라는 건지 거기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었고요.
딱 이제 아주 미시적인 질문으로서 우리가 이제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받으신 분도 있고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희비가 갈렸는데 보통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받으셔가지고 주말에 보시면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이제 특히 가족 수당과 관련돼 가지고요, 누구에게 주느냐가 좀 우리 ILO에서 뭔가 지침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그다음에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는 가구당 지급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좀 달라졌고요. 그래서 특히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급 청구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보통 아동을 직접 부양하는 자에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정의 대표자인 뭐 세대주한테 주는 것이 맞는지, 뭐 이런 어떤 기준도 가지고 있는지, 뭐 굉장히 미시적인 거긴 한데 읽으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제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 배우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혁철 교수님 헌법과 사회보장법을 연구하시고 강의하고 계시는데, 오늘 주제는 박원영 교수님께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누구한테 주느냐, 1차, 2차가 달렸다, 세대 단위냐, 개인 단위냐, 이런 무슨 아이로 기준이 있느냐.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공부가 깊은 이 두 분 발제자께서 그런 질문에 답변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용문 교수님께서 아까 조금 말씀하신 조금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보충 발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김인재 교수님이나 박은정 교수님께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ILO 협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우리 이광택 교수님,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오신 권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 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산재, 그다음에 산업안전 보건이 너무나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 구 쪽에 보니까 협약 184호, 이게 이제 농업 분야에서의 이제 안전보건 그 협약이네, 이제.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한 7만 명 정도의 농업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다가 뭐 농업 근로자 들어오냐 물어보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 분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도 없고 이제 국내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협약이 있으면 오히려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근데 이 협약이 굉장히 관심 있는 거는 이 산업안전 보건 중에 자영 농업인 뿐만이 아니라 셀프 인플로이드 된 자영인에 관한 이 산업안전 보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협약의 비준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영인들에 대한 산재 보호, 그 다음에 자영인들에 대한 고용 보호, 이제 더불어서 이제 산업안전 보건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이런 협약의 비준이 중요성, 그 시급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토론의 마지막 순서로 권순기 고용노동부 국제협력 담당실 소개관님께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그런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국제협력 담당관실의 권순지 서기관입니다. 당초 이제 저희 노길준 국제협력국장님께서 잠밥을 하시려고 하셨으나 오늘 산하기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 몇 년간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이 선정되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못한 여타 협약 대비
핵심 협약 비준으로만 집중이 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협약들에 대한 비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충분히 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 협약, 물론 105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핵심 협약 비준, 3개 협약 비준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미비준 아이로 핵심 협약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자리는 정말 시의적절한 것 같고요.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ILO 회원국 평균이나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비준한 협약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양적으로 많은 수의 협약을 비준을 추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ILO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적으로 발생되는 구성력과 협약 비준 자체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이행을 선언하는 약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비준 이후의 협약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과 협약 비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저희 부에서는 미비준 핵심 협약 중에서 비준 가능성이 있는 협약을 이제 발제해 주신 박은정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쟁점을 검토해 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의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관계부처, 특히 사회보장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95호 협약 관련해서는 이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직접 지급 등의 관행 관련해서 임금 지급 장소로 인한 실질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 법령 개정 없이 동협약을 비준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협약 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지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8호하고 121호 협약의 경우 사실 법제도적으로 정말 장애가 별로 없으나 118호 협약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입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그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121호 협약의 경우에는 지금 박은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협약의 유효성과 시적절성, 현재 가장 부합하는 협약인지 여부에 대해서 ILO의 기준 재검토 작업반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판단이 나는지를 조금 저희가 보고 그 기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호 협약의 경우 휴가 수당 청구권 등 저희가 이제 국내 법에 있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협약 조항이랑 국내법이 정말로 완전히 부합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꼼꼼히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분야 협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시대정신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금 토론자께서도 이상윤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ILO 총회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거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비준 대상인 사회보장 분야의 7개 현행 협약, 최신 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102호 협약이 기본 협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은 105호 협약과 핵심 협약 중에 하나 남은 것과 그리고 이 사회보장 분야의 7개 협약, 특히 이제 102호 협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준 가능성을 좀 면밀히 따져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전문가 검토,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좀 더 정확히 반영을 해서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리고 105 협약에서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지금 연구 영역을 진행함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쟁점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쟁점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국내법적인 개정이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뭐가 더 있는지를 저희가 좀 제대로 지금 다 따져보고 있고요. 그리고 105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이제 인근 국가, 예를 들자면 일본이라던가 이런 쪽의 비준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히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 방안이 있을지, 개선이 가능할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 또 비준 협약의 이행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 중에 144호 3자 협의 협약에 따라서 협약의 비준 단계와 그리고 이행 모니터링 단계 이 두 개에 있어서는 노사장의 의견을 성취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협약 비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그 국제고용노동정책협의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면 또는 서면으로 노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저희가 거치고 있고 사실은 비준 협약을 이제 작성을 해서 아이를 보내는 단계에서 노사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이런 쪽에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농업근로자 산업안전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이 부분은 농업근로자가 사실은 우리나라 법제에서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렇게 좀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리면 그 근로기준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이제 근로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적용을 면제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그 농업안전보건협약 이 자체가 그 국내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수용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연구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비준을 넓혀가고 그다음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보건정부 쪽으로 ILO 협약을 비준한 TF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105호 협약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은 일본은 일반 근로자 파업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벌 징역형을 이제 처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게 저촉은 안 되지만 일본은 공무원에 대한 좀 저촉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아직 기준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 파업에 대해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지정 토론 5분의 토론이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 발제자께서 지정 토론자의 질문 내지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시간 관계상 2, 3분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아버님께서 예, 많은 말씀 해주셨고 특히 제가 앞으로 더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그 보고서를 쓰면서 계속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세계가 ILO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협약의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그 105호 협약과 관련해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저한테 뭔가 말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105호 협약이 비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요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큰 결단이 좀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준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105호 협약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 몇 개 국가만 지금 비준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8월인가 일본이 비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고요. 6월에 그 공무원법이나 우편법 등 일부 이게 장애가 되는 법들은 일단 개정을 했고요. 6월에 네. 준비는 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비준했다고 들었나 봅니다.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서 안 한 몇 개 국가 중에 하나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준희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가운데에서 그 외국인의 실업급여와 관련해가지고 물론 뭐 제가 알기로는 무국적자의 적용 제외 규정이 없는 건 맞는데 외국인에 대한 보편적 적용 규정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이. 그래서 이 118호 협약은 상당한 보편적 적용 가능성을 전제하고 출발하고 있는 것이라 산재보험법도 그렇게 따지자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업급여 제도 쪽보다는 산재급여 쪽이 훨씬 더 가능하다고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영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특히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영역이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ILO 협약의 비준 이후가 어땠는가 사실 여러 가지 뭐 ILO에 제소된 사건들을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은 별다른 성과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계속해서 문제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이 이행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침을 어떤 방향으로 세워야 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철 교수님의 토론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들은 이제 협약이 어떤 효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협약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유는 없지만 이제 그게 국내법적 수용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냐라는 문제 제기로 제가 받아들였고 적어도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수용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나. 다만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다만 좀 가사근로자법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가사근로자법이 김영문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법이 가사근로자 전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일부 극소수의 가사근로자들 가운데에서 인증을 받은 가사 소개기관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법에서의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어야 되는 가사근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의견이 달라서 이 법을 기초로 해서 협약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분 교수님과 제가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순지 서기관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협약을 비준해 나갈 때 있어서 고용노동부의 의지보다는 사실 다른 부처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또 이 협약의 내용에 있어서의 장애 말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로 많이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주 발제자님이 종합토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윤 차장님께서 얘기하신 범정부적인 여러 가지 준비 작업팀들 구성, 이거 권순지 서기관님도 충분히 동의하시고 아마 또 관련 부처들 또 국가 차원에서 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이준희 팀장님하고 또 김영문 교수님께서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특히 재급여, 업무 재급여 등등에 대해서 기존의 이제 보험 방식 이 부분을 좀 세금 방식 내 이렇게 좀 개선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거 자체가 ILO 기준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 ILO 역사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ILO 사회보장 기준에서도 급여 종류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플로이 인저리에서 이제 업무상 재급여 그 부분하고 같은 재인데 일반 의료급여, 일반 상병급여, 또 일반 장애급 등등처럼 뭔가 구분해온 또 이제 역사도 있었고 또 우리 이미 법체계에서 사실 산재 문제는 우리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이제 책임 그렇죠. 그래서
책임보험적인 성격 이 부분을 갖다가 보험 방식으로 했다는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 자체는 뭐 저도 크게 문제는 안 삼는데 다만 이제 그랬을 때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좁은 의미 업무상 재해급의 그 책임보험적인 성격과 또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 대한 또 모든 사람들 누구나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 뭐 충분히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얘기했던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책임보험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동안 산재 제도에 대한 철학,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깊은 논의들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그걸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뭐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고요.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뭐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철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에서 말하는 보편주의, 보편성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적용 대상,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편성 얘기를 다른 데 쓸 수 있겠지만 그랬을 때 뭐 같은 이제 전 국민 중에 뭐 아까 그래서 피용 근로자의 뭐 몇 프로, 뭐 거주자 몇 프로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 가능한 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용되게 되게끔 하자라는 측면이고 그랬을 때 뭐 나름대로 그 역사라든가 또는 상황 속에서 뭐 직역이든 구분해서 만들어진 제도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다만 그 내에서 이제 뭐 엄청난 차별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좀 이제 구매할 문제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편주의 얘기는 적용 대상의 문제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국민연금과 직업연금이 따로 간다라고 해서 그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그 아동수당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가족수당의 수급자 문제인데 그 ILO 기준에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분명히 가족급여를 이제 거기도 크게 현금급여와 이제 현불급여가 되는데 현금급여는 피보호자에게 지급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피보호자는 이제 그 보통 근로자 뭐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그래서 아마 현금은 이제 그 피보호자한테 가는 것 같고 이제 그 아마 주로 어른이겠죠. 그러니까 어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현물은 보면은 여기 제가 소개한 자료에도 뭐 현물급여는 아동에게라고 자녀에게 제공되는 식료품, 의료, 주거, 휴일 또는 가사보험 이런 것처럼 아마 그래서 이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좀 구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재난지원금 이런 문제 제가 알기로는 공공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급여, 개별급여가 원칙인데 뭐 이렇게 개인에게 할 수도 있고 또 가족에게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뭐 그 자체가 크게 ILO에서는 그런 문제를 크게 심각하게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52년도 이제 70년 전에 협약 이후하다 보니까 귀에 걸스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근로자 경제활동도 해놓고 꼭 그 자녀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처라는 용어가 내가 배우자로 바뀌었나 봤더니 안 바뀌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ILO 협약에서 현대적으로 맞겠고 요즘 우리 그 모든 법령에서 남자라고 않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 같이 쓰고 뭐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 현행 제도에서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배우자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ILO의 뭐 최신 협약 속에서 옛날 모든 용어는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뭐 그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다면은 70년 전에 협약이어서 그런지 주로 남자 기준, 남자에 대해 상대해서 이제 과부, 보니까 과부라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 표현은 아마 70년이 지난 현재 와서는 현대에 맞게끔 이미 우리 법제도는 이미 그 부분을 다 거의 해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소회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자분들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정된 지정 토론, 그러니까 발자 지정 토론 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서 이제 종합 토론 시간에 어제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한두 분 정도 질문이나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오늘 그 기획을 해주시고 많은 가장 이해가 깊으신 이광택 회장님께 오늘 토론의 정리라고 할까요? 오늘 토론의 의미를 한번
유학대 회장님으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의견이나 질문이나 토론을 있으신 분들은 네, 편하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네. 이제 일단 소속과 예,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있는 서진두 노무사로 갑니다. 오늘 뭐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근데 이제 저는 질문은 아니고 이제 노동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농업 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 농업 안전보건 관련한 그 협약에 저희 나라 가입을 안 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농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만 이제 우리 농업은 그 산업부 29조 그 3호의 그 근로자 안전교육만 제외되고 있고요. 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문제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산업법 2장, 3장, 그러니까 뭐 체제라든지 교육 뭐 이런 부분만 제외가 되고, 나머지 안전조치, 보건조치 이런 건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제 저는 농업 근로자가 문제는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그 외국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 많다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근로 감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그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노동부가 그 부분을 다 관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그 재정이 또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의 가입수를 늘린다는 측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농업안전보건도 충분히 우리나라 산안법에서 지금 농업 근로자들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못 미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노동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농업 근로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경우는 농산물의 가공 분야에 이제 마치 이제 공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농업 근로자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실제 농사를 하는 그 근로자들, 그러니까 농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또 이제 뭐 아니면 누군가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국인 농업 근로자들은 안 들어오지만은 이제 국내 근로자들이 이제 농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 근로자는 뭐 우리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처럼 취급을 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경우에는 농업인 안전보건법이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는 하는데, 이게 현재 농업인들의 65%밖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5%는 뭐 하냐? 근데 여기가 보면은 영세 자영농들이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산재보호와 산업안전보건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이게 전혀 관심도 없고, 심지어 농해수위에서도 법안을 내도 그냥 싹 무시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농업 근로자, 그 다음에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들의 특히 자영농의 경우에 이게 뭔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경과됐고, 네, 그리고 오늘 좋은 토론과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장님께서 네, 오늘 아주 굉장히 그 집중적인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협약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봤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이제 과거를 좀 더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박은정 교수 발제 중에서 27페이지인가요? 그러니까 산업재급여로 그러니까 이 이제 불법 체류 외국인이 현실적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긴 하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9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대체로 88 올림픽 때부터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거기서 외국인들 산재는 불법 합법 그걸 따지지 않고 보상 다 해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최병렬 장관 때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이제 이건 이제 좀 심각하다. 불법 체류자는 주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소송을 붙어가지고 뭐 저도 관여했습니다만 그때 행정법원에서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없기 때문에죠. 그러니까 뭐 다른 문제 없이 정책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173호 협약 임금 체크 우선 변제. 이거는 아까 김명문 교수가 말이죠. 우리나라가 경우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임금 체크 우선 변제 규정이 이미 70년대, 73년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긴급 조치 3호, 9호까지 3호가 바로 이제 긴급 경제 명령이었거든요.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 이걸 했는데 그때는 이제 오일 쇼크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임금 체불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경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 이제 유신 정권은 집단 행동은 못하게 했지만은 국가보위법 가지고 이제 파업 다 금지시켜 놨죠. 그랬는데 결국 개별적 노동자는 보호해야 된다. 이 입장에서 임금 채권 우선 변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호법, 한시법이 1년 한시법이었어요. 이게 끝날 무렵에 74년에 이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이 규정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앞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ILO에서 90년대 들어와서 이걸 하는데 우리는 벌써 70년대 이게 들어간 거다 하기 때문에 바로 선제적인, 바로 전형적인 그 케이스입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김인재 교수님 발제 중에서 87쪽으로 넘어가나요? 상병급여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상병급여, 저희가 우리나라 그 고용보험법에 여기 그 상병급여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질병, 부상 혹은 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라 하고 그 제목이 상병급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조금 그래서 그걸 오해가 생길 여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아까 농업근로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원래 개회사 인사말에 그걸 썼습니다. 그 우선협약 중에서 농업에 대한 노동감독협약 이것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비준해야 된다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왜 그러냐면은 요 농업 분야가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요. 우리 근기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고 또 지금 외국인들이 아까 이제 김명문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뭐 군데 시골에 없는 시골이 없어요. 그래서 다 농사를 다 이제 돕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해요. 제가 국제노동 간에 전월에도 맨날 쓰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금년 연초에 그죠? 연초에 그 캄보디아 여성 한 사람이 그린하우스에서 마이너스 20도 자다가 죽었거든요. 이제 그런 심각한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열악한 주거 환경들을 고려해가지고 저는 이제 129 협약을 얘기했는데 그 밖에도 농업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선적으로
비준해야 할 그런 대목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립니다. 뭐 그밖에도 뭐 사소한 게 있지만 제가 시간을 절약을 하도록 하고요. 어떻든 간에 오늘 그야말로 종전에는 그러니까 1년 전 이맘때는 이제 그때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런 토론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나 같이 공동 주최 하자고 막 서로 막 들어오려고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한해줄 정도입니다. 너무 많아도 또 그러니까 말이죠. 그만큼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어떻든 그것이 주요했는지 몰라도 그 연말에 국회에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금년 연초에 이제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요번에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 중이라서 또 그 사이에 이제 큰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소극적이에요. 이제 좀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워밍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종전에는 이제 87호, 98호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 여기에 모든 이제 에너지가 쏟아 들어갔는데 물론 그것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지만은 이제는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그죠? 특히 이제 사회보장 쪽으로 아주 그 광범위한 시각에서 우리 입법의 현주소까지도 이제 같이 조명해 가면서 아이로 협약의 새로운 협약의 비준을 전망해 놓으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전부 다 이거 처음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특히 두 분 발제자들께서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셨고 또 토론자들도 전부 지금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전부 값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아주 유익한 토론이 됐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아주 큰 절을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1년 국제노동정책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개적으로 예약을 하세요.